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60년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5.18, 그러니까 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요.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이 되죠. 틀린 거 찾아야 돼요. 1번 기역 이후,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맞죠? 민주당 장면 내각인데 1년을 못 넘기죠. 만 9개월 만에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쿠데타로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의 결과, 니은 5.18 민주화 운동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73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신헌법이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맞겠죠? 3번 디귿 이후, 디귿이니까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9차 개헌 현행헌법이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디귿 모두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항거였다. 맞죠? 그 2번만 틀렸네요. 12번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서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 갑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인정한 거네요. 대법원은 원심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갑이 절도범을 때린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이 돼요. 기억 1번 받고. 2번. 갑의 행위는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을 것이다. 그러죠?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냐 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계없는 과잉방어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을 것이다. 맞죠? 최근에 판례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자기 딸한테 행패를 부리니까 그 아버지가 죽도록 막 때려버렸대. 그래서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린 그런 판례가 나왔다. 그 판결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대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협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가해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가 정당방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값은 실제 복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3년이라고 했네요. 복역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네요. 그럼 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죠? 우리 형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형의 선고의 효력 상실. 선고유예는 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그러면 정답 같으네요. 갑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의 선고는 있는 거잖아요. 형의 선고는 있는 거고 형의 선고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13번. 다음에 나타난 설명 옳은 것. 가에서 다른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근대 민주, 현대 민주 정치 중에 하나이다. 시대별 민주정치는 가에서 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학자. 가나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다가 직접 민주정치네요. 다가 아테네,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고요. 그럼 가하고 나가 이제 근대 아니면 현대일 텐데
학자 B가 가에서는 재산, 성별 등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권 제한되니까 근데 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가가 현대, 나가 근대, 다가 고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을 수 있겠죠. 1번. 가에서는 추첨제나 윤번제 땡. 추첨제나 윤번제는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정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2번. 나에서는 전제정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이건 근대민주주의죠. 근대민주주의니까 가라고 해둡니다. 나가 아니라 가. 그 다음에 3번. 다가 아까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정치였죠. 도편 추방제 시행 과정에서 중우정치 폐당이 나타났고 이 중우정치 때문에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죠. 도편 추방제가 뭔지 아시죠?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정적, 그러니까 나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인 사람에게 불신임 투표를 하게 해서 그 조개 껍질로 투표를 하는데 그걸 6,000표 이상 얻으면 10년간 강제적으로 외국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6천 개만 얻으면 되니까 이게 중우정치란 말이에요. 우매한 백성들을 이게 꼬드겨가지고 표를 던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중우정치로 몰락하면서 결국 애꾸가 지배하는 사회에 두 눈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런 중우정치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3번이 만든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가나다 모두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는 땡. 보통선거는 차티스 운동 100년을 거쳐서 20세기에 와서 등장합니다. 1920년대에 와서 보통선거가 등장하니까 이건 현대민주주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신급제도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신급제도네요. 원래 신급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급 3심제도. 심급제도예요. 4개의 급수가 뭐예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여기는 지원도 포함이 돼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되는데 이 지방법원에는 합의부가 있고 판사 3인으로 재판하는 더불어 혼자 재판은 단독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급수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급수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거쳐야 돼요? 3개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독부에서 한 건 어디로 가야 돼요? 합의부로 가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본원 합의부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단독부에서 한 것은 청주법원 합의부로 와야 된다고요. 본원으로 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합의부에서 2심이 든 것은 바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니까 고등법원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에서 시작되지만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심, 2심, 3심이라고. 그런데 이게 재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라는 말을 표현하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쓰고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심제가 원칙이야. 그래서 원칙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단심으로 끝나는 게 있고 2심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아시죠? 구두로 한번 해봅시다. 단심으로 끝나는 거 2개 있어요. 첫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두 번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조심하세요. 선거 무효소송인 것이지 부정선거소송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소송은 형사재판으로 3심제로 간다고요. 그다음에 2심제는 역시 2가지가 있어요. 특허소송. 1심이 특허법원, 2심이 대법원. 그 다음에 기초의회와 지자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은 단심제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소송은 2심제입니다. 그러니까 1심이 고등법원, 2심이 대법원 이렇게.
예외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 보면 A가 바로 항소가 되겠죠. 항소, 상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B가 항고, 그 다음에 제항고, 항고, 제항고, 항소, 상고, 항고, 제항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기억번. 행정소송은 3심제입니다. 행정소송은 3심제예요. 행정심판을 거쳐 2심부터 시작한다. 땡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약식쟁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소송은 이제 3심제니까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청주에는 없죠. 가정법원도 없죠. 가정법원은 서울하고 인천에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서울밖에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요. 그 서울의 양재동에 행정법원하고 가정법원 같이 있어요. 거기서 가끔 내가 그 왔다 갔다 보이는 놈이 하나 있어. 강용석. 그 앞에 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거기서. 그 다음에 자,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되죠. 맞는 거. 행정소송은, 기억번 했지. 니은번. 1심이 지방법원 합의인 경우 2심은 고등법원이다. 맞나요? 네. 맞잖아. 만약에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인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이렇게 맞겠지. 일단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땡. 헌법재판소는 3심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헌법상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만 3심제인데 여기서도 하나 더. 이 대법원만 법률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법원은 원고 피고 부르지 않아요. 고등법원까지 이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안 따진다니까요. 사실관계는 따지는 것은 고등법원까지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한다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대법원만 법률심을 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니을번. A는 항소죠.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거고요. B는 항고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이다. 그렇습니다. 니은 3번 정답이고요. 15번. 국제법의 법원. 이것도 여러 번 공부했죠. 성문법으로서 조약. 불문법으로서 국제관수법.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손해배상의 원칙 등이 있다. 자, 가번을 보세요.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어진 문서 형식의 합의, 그러니까 문서 형식이니까 성문법이죠. 조약이 있어요. 조약에는 쌍무적 조약과 다국적 조약이 있어요.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61조에 가면 모든 조약이 아니고요. 그 열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61조에. 근데 그거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모든 조약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일단 가번은 조약이고요. 나번.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거. 이게 바로 국제관습법이에요. 우리 헌법 1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퀄 국제관습법이에요. 이것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럼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내용 세 가지가 있었죠. 치외법관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국가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해서 본국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 한다는 거고,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한다는 거. 이것도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문명국들이 따르는 법의 보편원칙. 아까 세 가지 얘기했었죠.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국가 간의 모든 합의는 가에 해당된다. 틀렸죠? 모든 합의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것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겠죠? 나의 예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든가 내정 불간섭이라든가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규정, 다의 예로 신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손해배상 등이 있고요. 나와 다는 가와 달리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아니죠. 맞나? 맞네. 가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만 구속하지만 나와 다는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4번도 맞네요. 1번만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16번.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옳은 것 찾으래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래요. 자, 왼쪽 질문. 시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건 없어서는 안 된대요. 반드시 나타난대. 예 하면 갈등론, 아니요 하면 기능론과 상호작용론이겠는데, 오른쪽 질문에 인간이 사고의 능동성과 행위의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는가? 예 하면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이니까 끝났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B가 기능론, A가 갈등론이니까 이제 맞는 거 찾아야 돼. 1번. A는 갈등론은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라고 본다. 이거 사회 유기체설이죠. 이건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본다. 사회 유기체설로 본다. 기능론자들의 주장이고요. 2번에 B는 기능론자들은 개인의 주관적 의미부여 개인의 주관적 의미부여는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되고요. 3번 C는 미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 등에 주목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4번 A는 B와 달리 사회 안정보다 A가 갈등론이니까 변동을 중시한다. 맞네요. 기능론은 안정을 중시하고 갈등론은 변동을 중시하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기능론은 사회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고 갈등론은 사회 내부에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는데 많이 틀렸더라고요. 17번 문제. 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몇 개? 2개. 2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거든. 자,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건데, 사회 불평등.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사회 계층 현상. 다 쓰지 않을게요. 다 아실 테니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2가지가 있죠. 출신과 능력의 차이. 만약에 출신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난다 하면 이거 기능론자의 주장이에요? 갈등론자의 주장이에요? 네, 갈등론자의 주장이죠.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난다 하면 기능론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론자들은 내 개인적인 노래 갖고는 안 되니까 사회를 바꿔야 되고, 기능론자들은 사회 바꿀 필요 없어. 네가 네 능력을 개발하면 돼. 개인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희소가치에 불공평한 분배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기능론이고, 불가피하지 않아, 필요 없어 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층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이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갈등론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였어요? 계층 이론이고, 여기서 나온 게 계급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계층하고 계급은 다르잖아. 계층은 그 사람의 학벌, 집안, 이웃관계, 재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가지고 비슷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하되, 서열화하되, 이게 연속 나열되어 있어요? 불연속 나열되어 있어요? 연속 나열되어 있다고. 하나로 쭉 연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자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상중이 이게 만나기도 하고 중하고 하가 겹쳐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측 의식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근데 계급은 어때요? 여러 차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빽이라고 했었죠. 돈과 빽. 근데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게 여러분의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과 빽이라고 한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전에 그 학력고사 시절에 사회문화가 모든 과목에서 두 문제가 주관식으로 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문화 주관식에 이게 나왔어.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1점씩이야. 2점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돈과 빽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 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나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 얘기 신문이 나와서 맞았어요. 뭔데? 계급 구분하는 기준이요? 뭐라고 썼어? 돈하고 빽이요.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 또 다른 과목에서는 ZD 운동이라고 아세요? 이게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ZD 운동이에요. 무결점 운동이라고. 제로 디펙트. 무결점 운동. 근데 이게 ZD니까 한자로 이렇게 한글로 ZD 운동이라 쓴 학생도 있고 이걸 GD라고 쓴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ZD도 맞다고 해야 되고, GD라고 해도 맞다고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걸 이걸 G로도 읽기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쓴 놈은 틀렸어. 이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이거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이러다 보니까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주관식 폐지해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 객관식으로만 내는 것이죠. 사회과목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빽, 즉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요것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계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 대립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연속 나열되어 있어요, 불연속 나열되어 있어요. 불연속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가진 자, 딱 잘라서 못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의식은 강할까 약할까? 당연히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똘똘 뭉칩니다.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어젠가요? 근로자의 날. 똘똘 뭉치잖아요. 그럼 근로자들이 뭉치면 사용자들은 어때요? 그들도 뭉쳐요. 경제인 연합회가 있잖아요. 정경련도 있고 경영총회도 있고 이게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층 이론의 가장 대표 이론이 베버의 다원론적 계층 이론인 거고 계급 이론의 대표 이론이 일원론적 계급 이론이고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원론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부, 권력, 위신 해가지고 상중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지위 불일치. 지위 불일치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그 기출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셋방사는 교수. 셋방사니까 경제적 부는 하르츠. 대학 교수니까 위신면에서는 상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위 불일치 문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계층 이론은 의미가 없고 계급 이론은 어때요? 부와 권력. 이건 생산수단을 가진 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농경사에서는 논밭이겠죠. 논밭. 이게 생산수단이잖아요. 경제적 생산수단. 그러니까 이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인 위신 이건 무시합니다. 오직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으로 생산수단, 그러니까 농경사에서는 논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극히 일부적, 가진 자, 부르주아. 대다수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가지고 구분한다. 이 대목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예전에 이론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희대학교에 지금 돌아가시고 없어요. 국문과 교수로 무슨 허웅범? 혹시 기억나세요? 허웅범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문학의 양주동 선생 이후에 대가인데,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문과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게 그 무슨 국문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우연하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그 허웅봉 교수에게 속담풀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속담 알고 계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쪽발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세뇌시키더라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바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게 쪽발들이 왜곡한 우리나라 전형적인 속담이라고 하면서 그 허 교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저는 쪽발이라고 했죠. 근데 허공에서는 쪽발이 이거 하면서 나와버리니까 그 아나운서가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하고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그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사과하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미담이래요. 여러분, 농경사에서 최고의 재산은, 지금은 최고의 재산은 아파트죠. 그 농경사에서 최고의 재산은요, 재산 목록 1호는요, 논이에요, 논.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시 아니라 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농경사회에서 이 논을 가진 자는 극히 일부분의 양반들이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이게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 세경 받아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 세경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촌이 정말 어렵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땅떼기, 논 하나 조그마하게 샀다고. 그리고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아파트 사면 우리 축하해줄 때 뭘 가지고 가요? 휴지. 예전에는 딱성냥, 버창하라고.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지 잘 풀리라고. 그 농경사에서는 이제 최고의 선물이 거름입니다. 유기농. 거름. 근데 사촌이 돈 샀어요. 그러면 최고의 선물은 거름인 인분이야. 이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똥 싸야 돼. 똥 싸려면 어떻게 돼? 배가 아파야 똥이 나오는 거야. 사촌이 돈 사니까,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 얘기는 사촌이 돈 샀으니까 내가 선물해주기 위해서 똥을 싸야 돼. 이런 미담을 가진 속담인데, 이 쪽발이 개 애들이 이렇게 우리 속담, 미담을 왜곡시키더라. 이런 게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 쪽발 막 욕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피해 무지하게 본 민족이에요, 우리. 이제 그만할게요. 국사 선생님이 흥분해야 되는데, 내가 흥분하고. 하여튼 이런 경제적 생산수단, 토지건, 자본이건, 정보건, 이걸 가진 자가 부르주하고, 가지지 못하면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양분화되는 게 바로 계급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야? 몇 번 하다가, 17번인가요? 불평영상 1호. 그럼 가는 뭐예요? 생산수단 나왔잖아요. 더 볼 필요 없이 계급 이론이고요. 계급.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계층 이론이겠지. 제일 밑에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 모두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가는 계급 이론이에요. 계층을 연속적인 서열로 본다. 아니, 땡. 이건 나번이에요. 연속적인 서열로 보는 건 상중하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계급 이론이죠. 계층을 상중하가 아니라 계급을 상과 하, 중산층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계층 이론이죠. 계급 간 대립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층 간 대립관계로, 계급 간 대립관계는 나가 아니라 가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맞겠죠. 나는 계층 이론은 다차원적 정답입니다. 베버가 얘기한 거죠. 다원론적 계층 이론. 계급 이론은 이원론적 계급 이론이고요. 18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눈치 빠른 학생 읽기 전에 안 읽겠죠. 왜? 개인과 사회 관계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니까 1번으로 바로 가면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선이래요. 실제론. 2번. 개인 행동의 의미는 사회 속에서 찾을 수 있대요.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 사회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대요. 개인을 강조하네요. 명목론. 그럼 정답은 3번밖에 없어요. 4번.
구성원들이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개인은 도덕적이더라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그 개인도 비도덕적이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인의 도덕성이에요? 사회의 도덕성이에요? 사회 도덕성이에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그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나인홀트 니부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 목사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70년대 지은 그 책 이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진짜 도덕적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 친구가 건설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관급공사를 따내러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관급공사를 따는 데에는 공무원하고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이게 공개된 비밀이래요. 그래서 성수대기 무너진 이유가 그 친구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철근 몇 개 뺐을 거야. 시멘트 몇 푸드 뺐을 거야. 왜? 그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들어간다. 그럼 이걸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철근도 빼고 시멘트도 뺀다고요. 그것을 그 친구가 술 한잔 먹으니까 써서 불더라고. 어쩌다 너 이렇게 변했냐. 야, 내가 노는 바닥이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건설업계 자체가 비도덕적이야. 그러니까 얘도 물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강조한 사람이 개인윤리 이제 의미가 없대요. 사회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회가 물들어버리면 사람도 개인도 물드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개인이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사회의 도덕성이다. 그러니까 실제론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다음과 같은 문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거. 인터넷 활용이 증가했으나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들어졌다. 물질적인 건 빨리 변하는데 제도가 발현이 안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네요. 의식이 또 못 따라가고. 이거 뭐라고 해요? 문화 지체라고 하죠. 장래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으나 님미 현상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로 화장장이 부족하여 불법으로 화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기술 지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질 문화가 빨리 변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건 비물질이 빨리 변하는데 물질이 못 따라가는 기술 지체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둘 다 모두 변동 속도에 따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옳은 걸 골라야 돼요. 문화 변동이 의도적이기보다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비물질적 문화 요소는 물질적인 것보다 변동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사례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사례에만 해당되는 거고. 유래 문화와 전통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다. 이거 문화 융합 얘기도 아니고 문화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주로 나타난다. 그렇죠? 문화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세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소개했었죠. 문화 변동이 급격히 일어날 때 문화 변동의 문제점 우리 교과서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에 나와 있던 문화 지체와 기술 지체 이거 가지고 지금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고. 하나가 뭐예요? 비 올려나? 아노미죠? 이때 아노미는 누구죠? 머튼이에요? 듀르켐이에요? 듀르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다 보면 문화도 급변하게 되고 문화가 급변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은 문화 정체성이죠. 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게 문화 변동에 따른 부작용 또는 한계 이게 우리 교과서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2번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그래프는 A국 부모 계층별 자녀 계층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 이 문제 보면 이제 자신감 가져야 되죠. 빨리 도구 만들어야지. 빨리 도구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 그냥 눈으로 풀려면 절대 안 풀립니다. 자, 도구. 도구가 뭐였더라? 부모와 자녀의 그 표였잖아요. 그 도구를 완성하면 이 문제는 끝나요. 이건 이제 속도전이야. 알고는 있으니까 빨리 1분 안에 풀어야 돼. 1분 30초까지 풀어도 돼요. 우리 치료는 시험은 30초에 푸는 문제도 몇 개 있으니까. 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시험장에서는 이거 안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어. 그냥 쭉 그려놓고, 이것도 쓸 필요 없어. 상중하,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여기도 상중하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세습이죠? 이게 세습이야. 다 합치면 이제 100이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상승이동, 이게 하강이동인데, 지금 여기 힌트가 짙은 색이 부모 계층이죠. 그리고, 회색이 자녀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짙은 색부터 한번 해볼까요? 짙은 색. 부모예요. 부모의 상은, 거기 자녀의 상중하로 되어 있는 거 더해보세요. 13이죠. 그러니까 부모 상은 13이에요. 부모 상은 13인데 부모가 상일 때 자녀가 상인 경우가 얼마예요? 10명. 부모가 상일 때 자녀가 중인 경우 2명, 1명.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완성할 수 있겠지? 부모가 중인 경우 부모가 중일 때 자녀가 상인 경우가 6, 10, 45예요. 그리고 더해보세요. 61. 그럼 여기도 이제 끝났지. 하일 때 자녀도 하가 18. 자녀 중이 3. 5. 그러니까 8이니까 26. 이렇게 돼요. 그럼 합치면 100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보니까 다이아몬드형이네. 부모는 다이아몬드형이네요. 13, 61, 26이고. 그 다음에 자녀는 상이 21, 중이 15, 하가 46이니까 64. 모래시계네. 모래시계죠? 끝났어, 이제. 이거 확인했으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서술이라도 분석이 가능하죠. 1번 세대 간의 상승 이동 비율이 얼마? 상승 이동 비율은 14. 상승 이동 비율 14. 하강 이동 비율은 훨씬 많네요. 48이 되네. 그럼 48이 더 많으니까 하강 이동률이 낮아요. 하강 이동률보다 상승이 낮아요. 1번 거꾸로 돼 있고요. 2번 부모의 계층별로 계층 지위가 대물림되는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그러면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13분의 10, 61분의 10, 26분의 18, 13분의 10이 제일 크죠. 그리고 상층이 가장 높다. 정답이죠. 2번 정답.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사회문화에서 도표 분석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계층 가지고 출제될지, 아니면 핵가족, 확대가족 가지고 출제할지, 아니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가지고 출제될지, 아니면 그 기타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출제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문제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게 다른 문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점수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네? 좀 이따 풀을게. 좀 미루라고요. 미루고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다 풀려다가 시험 망치는 경우가 있다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면 그냥 스킵 하라니까요. 그래야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막 순서대로 다 풀려다 보면 뒤에 가서 문제 못 풀어요. 실패하지 마세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0회로 갈게요.